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농업 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예, 저는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에 근무하고 있는 허승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허 박사님 모시고 토양의 비밀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최근 토양 관련 크게 이슈가 된 게 있어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토양 때문에 전진을 잘 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한테 당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토양이 뭐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크라이나 토양이 이제 진흙처럼 변하는 현상인데요. 네. 그걸 라스푸티차라고 이제 러시아 말로 표현하는데 네. 뜻은 이제 진흙의 계절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던 이제 가을 장마기하고 봄에 이제 얼었다가 이제 녹는 해빙기가 나타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토양이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토양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네. 그 국제농업기구 FAO라고 그러는데 FAO에서 한 분리에 따르면 체르노잼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르노잼은 이제 옛날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체르노빌이라고. 오, 네, 네, 네. 예, 그래서 원전 사고 났던. 예, 사고 네. 났는데 체로라는 뜻이 이게 흑색이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르노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토양 안에 저희들이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럽니다. 보통 우리나라 토양 같으면 그게 한 3% 미만인데 네. 거기는 4%, 17%까지 이렇게 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 이 유기물이 많으면 사실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사 잘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과거부터 이렇게 잘 됐는데 과거에 비료가 없을 때도 잘 됐다는 뜻이거든요. 오. 비료가 없는데도 잘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그 유기물이 양분 역할을 하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료를 안 줘도 네. 생산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유기물인데 네. 그 유기물의 특성이 또 재밌는 게 이 유기물이 이제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토양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유기물 함량이 1% 증가할 때마다 네.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3%까지 증가를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작물을 키울 때는 비가 조금 와도 네.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아주 유리한 토양인데 네. 이게 만약에 그 비가 왔을 때나 또는 이제 해빙기가 되면 네. 그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거나 뭐 말이 지나가거나 하면 푹푹 빠지게 됩니다. 예. 빠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빙기 때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체르노잼이라는 토양이 그 우크라이나 토양의 68%, 그다음에 네. 농경지 토양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물을 가득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한번 습지 같은 그런 토양인 거죠. 그런 이제 탱크가 지나가려고 하니 네. 빠져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갈 수 없으니까 도로 만든 대로 일렬로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서 뭐 보병들이 네. 대전차 무기로 네. 전차를 파괴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특성들이 또 역사적으로 되게 증명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 이제 그리 지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무기 포를 끌고 가잖아요. 포가 또 빠져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또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통해 침공을 했는데 네. 똑같이 거기도 이제 전차가 빠지고 차가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패배한 그런 그렇군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이 옥토고 그 밀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는 잘 되는데 아주 전쟁에는 쥐약인 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게 해빙기에 녹아서 질척질척되고 하면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빙기나 이런 데는 이제 농사를 안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토양의 종류마다 그러니까 거기는 네. 이제 남부 지역도 북부가 있으면 네. 이 유기물 함량이 북부로 올라갈 수도 많아지거든요. 그렇군요. 북쪽이 이미 패퇴를 많이 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게 해빙기에는 그렇지만 물이 없을 때는 예, 또 농사 지을 만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다녀야 될 예, 텐데 당연합니다. 그런 정도는 예, 되는 모양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역사적 사실하고 네, 숨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그 박사님 녹화하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문명의 발상하고 이 어떤 토양의 성질이라든가 특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앞에 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 토양에 이제 특성에 대해서 유기물이 많은 토양이라고 했는데 유기물의 주 성분이 뭐가 되냐면 휴무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부시라고 부르는데 부식. 예, 휴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 구분할 때 뭐 호모사피엔스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호모사피엔스의 호모가 네. 그 휴무로부터 온 말입니다. 인간 휴먼.
네, 그것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휴먼도 휴무스에서 나온 겁니다. 휴무스가 살기 좋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4대 문명도 네. 그 우리가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있고, 네. 황하 문명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나일강의 문명을 보면 우리가 여기 델타 삼각주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제 나일강의 바다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것들을 네. 그건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가 그 모양이 자기들 문자에 델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델타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저희는 삼각형 모이니까 삼각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대부분 다 이제 문명이 발달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문명이 발달돼 있냐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인류의 근원 뭐 이렇게 화석 같은 걸 찾아보면 사실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서 출발을 했는데 네. 문명의 꽃은 그쪽에서 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하구에서. 네. 저 상류도 아니고 하구에서 네. 폈단 말이죠. 왜 하구에서 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집트 나일강의 그 농경 문화는 그 홍수에 의해서 그렇죠.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뭐 홍수가 어떻게 그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나일강의 그 상류에 보면 저 발원지가 이제 화이트 나일하고 블루 나일이 있는데 블루 나일은 이제 에티오피아에도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가 네. 토양 유실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비만 조금만 내려도 엄청나게 많은 그 흙들이 쓸려 내려가는. 근데 흙은 구성 성분이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나누는데 모래, 미사, 점토, 유기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분을 합니다. 모래는 좀 큰 입자고 미사는 좀 작고 점토는 그것도 더 작고 유기물은 이제 이거 좀 다른 이제 식물성 것도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에 이동하다 보면 무거운 것들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부터 이렇게 떨어진 흙이 이제 토양 유실에서 물 따라 흘러가다가 그러면 모래가 무거우니까 모래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가 떨어지고 가벼운 놈들이 제일 멀리까지 가는 그럼 제일 멀리까지 가는 놈들이 누구냐면은 유기물하고 점토거든요. 그럼 걔들이 바다를 만나서 거기서 침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유기물이 앞에서 말씀드렸듯 갖고 있는 어떤 양분의 특성. 점토라는 것들은 이 양분을 붙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흘러날 때부터 갖고 있던 양분을 붙들고 거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뭐냐면 홍수가 나니까 유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유실이 나서 거기에 모였더니 양분이 많은 것들이 이제 흙 덮었단 말이죠. 그러면 씨를 뿌리면 비료 없이, 그때는 비료가 없었으니까요. 네. 비료 없이 아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의 출발은 그런 토양으로부터 토양의 기반을 쌓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상을 했는데 거기가 가장 농사가 잘 짓는 땅이 있다 보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명이 발상한 그런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식된 흙이 쓸려 내려가서 거기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바다로도 흘러 들어갈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중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해야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이제 토양학자들이라서 내륙에 있는 토양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하신 분들은 이제 해양에서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크게 생각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사실 그 공자님 말씀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것들이 뭐 물고기 사는 것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으나 실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험을 할 때 이제 증류수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렇죠. 3차 증류수를 이용하는데 3차 증류수 같은 경우는 거기 무기 물질도 미생물도 아무것도 없이 아주 순수한 물이거든요. 네. 만약에 물고기를 거기다 넣는다고 그러면 산소는 있으니까 살 수는 있지만 먹이가 없으니까 이제 얼마 안 지나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중 생태계에서 그러면 물고기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동물성 물고기는 식물성 물고기를 먹고요. 식물성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는 거죠. 플랑크톤도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중 생태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빛, 물, 이산화탄소에다가 영양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빛은 뭐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물은 수중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도 이제 주변에 있으니까 얻을 수가 있는데 영양물질을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흙에서 오는 거군요. 흙에서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토나 유기물들이 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은 양분들을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는 겁니다. 육지의 토양이 바다 수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본 얘기 같은데 굉장히 그 합리적인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연결시켜서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수중 생태계에 사는 식물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랑크톤 같은 경우도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먹이는 어디서 올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올 곳이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약간 연관된 얘기도 한데 우리나라 서해가 보면 갯벌 위주로 돼 예. 있고 뭐 세계적인 갯벌 요즘엔 갯벌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고 하는데 동해안 가면 아무래도 모래사장이 모래사장 많고 많지. 예. 그거는 이 육지 토양으로 뭐 본다 그러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동해안이 있고 남해안이 있고 서해안이 있는데 네, 남해안은 해수욕장 같은 게 잘 없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은 이제 해수욕장이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모래로 돼 있는 네. 해수욕장들이. 서해안은 뭐 해수욕장이 있는데 모래로 된 데도 있고 갯벌이 많죠. 뻘로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대천 같은 데서는 머드 축제 같은 걸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동해안은 머드 축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진흙이 없죠. 예. 뻘이 없고. 그럼 왜 서해안만 머드 축제가 가능한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저희들이 중국에서 이제 황하라는 강이 있고요. 근데 황하의 강은 그 누르황자 써서 한마디로 이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강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황하의 원리 쪽에 있는 서안 쪽에 가면 대부분의 산들이 토산이에요, 토산. 우리처럼 암석산이 아니고 토산이라다 네. 보니까 조금의 비가 와도 엄청나게 흙이 쓸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흙이 그 쓸려나다 보니까 강이 이렇게 누리끼리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바다까지 와요. 바다까지 오는데 재밌는 건 그 황하고 그 마지막 바다가 만나는 중국 그 네, 지역이 네, 네. 해마다 커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다. 네, 면적이 이거죠? 넓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 델타 삼각조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건 위성사진을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럼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입자들이 뭐예요? 가장 가늘은 아까 말한 점토 입자거든요. 그게 바로 진흙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이나 우리나라 쪽이나 그런 진흙들이 주로 쌓인 거죠. 그래서 동해안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워낙 짧고 이게 우리가 이제 지형 자체가 동고 서자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들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긴 강이 아니다 보니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다 보니까 거긴 주로 모래사장인 거고 서해안 쪽에는 그런 뻘들이 많은 거지.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 토양의 비밀 중에서도 토양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까지 얘기 듣고 2부에서 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